자, 프랑스 대혁명을 이제 보기 전에 그 전개 과정을 좀 한번 정리하고 나서 좀 볼게요. 전반적으로 이제 프랑스 혁명 전개 과정 물어보는 것이 09년에 이제 2차 기출, 논술형 기출 문제에서 물어봤거든요. 물론 이제 객관 그 주관식 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하여튼 머릿속에 한번 좀 그려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배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구제도 모순이나 직접적 개경의 국가재정 파탄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3부회가 이제 소집됐고, 요 바스티오 감옥 습격 사건을 계기로 갖고 국민의회가 결성이 되죠. 예. 그래서 이 국민의회의 어떤 여러 가지 개혁 내용도 있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인권선언서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입법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다음에 국민공예 시대 때 그러죠. 이때 이제 왕을 사형시킨 다음에 제1공화국이 수립되고요. 그리고 대불 프랑스 동맹, 대불 동맹이 이제 결성이 되죠. 이때 이제 국민공예 때 공포 정치 관련된 내용이 있죠.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장을 중심으로 해서 행해졌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국민공예 때도 여러 이제 정책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국민회의 때 그 뭐냐면 인권선언서 있지만 이 국민공예 때도 인권선언서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강독할 때 이제 또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총재정부 넘어가고 총재정부에서 다시 나폴레옹 쿠데타로 통령정부가 인제 구성이 되고 나중에 인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죠. 예, 일제정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몰락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요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인제 배경이나 이 3부의 소집 과정 이런 것들이고 국민회의가 인제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국민공예의 정책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읽어 볼게요. 자, 앙시앙 레지물과 특권 계급을 볼게요. 프랑스의 정형적인 시민혁명으로서 프랑스 혁명 정식의 시민혁명으로서 그 깊은 그 원인은 앙시앙 레지임에 있다. 즉 프랑스의 이제 혁명 전 프랑스 사회의 구조적 모순 구제도의 모순이 있다. 자, 구제도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 구제도의 프랑스에서는 과거의 용인 신분제가 아직도 남아 있었으며 제1의 신분제인 성직자 제2 신분이 특권 계급이었고요. 그다음 밑에 이제 3신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신분이 있고 그다음에 2신분이 있고 3신분이 있는데 1신분은 고위 성직자들 예. 그리고 이제 약 12만 명 정도 있는데 여기 뭐 고위 성직자에도 있지만 모든 성직자가 포함됐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귀족 신분은 40만 명. 그다음에 3신분이 절대 다수죠. 예. 그래서 여기 둘 다 합쳐봤자 2%에 불과한데 여기는 98% 잖아요. 물론 이제 3신분 안에서는 상당히 다양해요. 그 안에 불우자 같은 돈 많은 불우자도 있는 반면에 밑에 인제 거지나 농민들도 있고 하여튼 요렇게 있는데 이런 신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인제 얘네들이 특권 계급이고 얘네들은 비특권 계급이잖아요. 예. 요거는 이 구제도의 모순이 있었는데 이 구제도는 이제 보통 그 봉건 체제를 바탕으로 해요. 근데 여기 주의할 게 봉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중세 장원제나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장원제나 주종제 이런 것들은 이미 14세기 15세기 넘어가면서 없어졌죠. 근데 그런 잔재들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 제도적으로는 없어졌지만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봉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예. 그렇지만 유럽 같은 국가에서 볼 때는 프랑스가 제일 선진적인 국가였고 영국 같은 경우 양극화가 되게 심했잖아요. 토지 양극화. 그런데 여기는 나름대로 자연 소농들, 그러니까 토지의 경작권이나 소유권이 나름대로 이렇게 잘 분배돼 있었어.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국가였어. 그러면 왜 선진적인 국가에서 성공이 나냐? 이거는 국론인데 원래부터 없는 국가들은 아예 없는 국가는 불만이 생길 수 없죠. 북한에서는 혁명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매한 국가들 뭔가 이제 상승하고 막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뭐냐면 성장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으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프랑스 혁명이.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게 이제 성직자 계급이죠. 네, 성직자는 총 인구의 2,700만 중에 10만 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고 독자적인 성직자이와 그다음에 그 특수한 법정을 가진 조직체가 있었다. 이게 아마 이제 교회 법정 관련된 내용 같아요. 그다음에 많은 특권을 갖고 있었으며 면세 특권 대신에 정기적으로 자발적으로 공납금을 국왕에게 바쳤다. 그들은 전국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영주로서 봉건지대를 받는 한편 모든 농산물의 10분의 1을 징수했다. 그래서 아마 심혈조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봉건지대라고 있는데 이 봉건지대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땅을 가지고 있는 성직자들이나 그 뭐냐면 땅의 관건이냐 예전에 이제 성직자들이나 귀족들이 이제 받는 거거든요. 1 신분이나 2 신분이. 이거는 토지 소유와 관계없어요. 이게 지대라고 하니까 토지 소유 관련돼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지대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요때 이 봉건지대는 땅을 빌린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지대로서 따로 받는 거고 지금도 땅을 빌리면 이제 지대를 내주잖아요. 이건 아니라 요게 봉건적으로 붙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농노부터 뭐냐면 그 농노의 후손이 자유로부터 받는 그 세금이 있어. 예. 그래서 이 성직자 귀족들이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세금인데 그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헌금을 받는 쌍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헌물로 받는 쌍페루가 있어. 자, 이게 인제 뭐냐면 쌍스와 쌍페르. 네, 다시 써야 되네. 자, 쌍페르와 헌물 또 헌금받는 쌍스와 그다음에 헌물을 받는 쌍페르를 얘기하는 거야. 예. 이걸. 그래서 인제 되게 이게 또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그 복잡한데 그걸 다 인제 뭐냐면 보기는 좀 그러니까 뭐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렇게 두 가지 형태 있고 그중에 인제 뭐냐면 여기 헌물로 받는 생산물 지대 음. 요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비중이 컸다는 거죠. 예. 상스와 쌍페드가 있고 헌물을 받는 생산물지대 이런 것들이 봉건지대에 속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가 지금 자유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조상들이 농노였기 때문에 예전 주인들이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경제 외적인 어떤 이런 봉건제 유산들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요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회는 또한 교육과 구빈 사업을 독점하였고 모든 출판물 검열에서 참가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본다면 주교나 수혼자들은 고위 성직자는 기존이나 다름없었고 사제나 대다수 수도사는 하위 성직자 평민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삼부회 할 때 요 계층들이 이탈이 많았죠. 1신분 안에서.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3신분 가는 게 뭐냐면 얘네들 자체가 원래는 평민이었던 거야. 예. 자, 성직자 이런 계급적 분란은 삼부에서 뚜렷하게 표면화됐으며 하위 성직자들은 평민편에 가담하였다. 그러므로 구제도에서 프랑스는 실제로 귀족과 평민은 두 계급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죠. 그리고 이들은 또 계급이라고 좀 볼 수는 없는 게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이제 세손을 남길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그게 뭐냐면 세습이 안 되잖아요. 얘를 못 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귀족들이 세습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걸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제2 신분의 귀족은 제 40만 약 40만 정도였으며 적어도 전국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봉건적 권리를 갖고 있었다. 자, 이 봉건적 권리는 되게 많은데요. 귀족 이게 이제 이 봉건적 권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앞에서 인제 받는 이제 봉건지대를 걷는 것도 있어요. 봉건지대. 이 봉건지대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앞에서 상스나 상패들을 걷는 이런 것도 있죠. 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의례적인 어떤 그 권리들이 있어요. 뭐 칼을 찰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마을 공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하여튼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자, 또 귀족은 직접적인 타율과 인두세 일종인데 이걸과 도로 보역 같은 면제 같은 실질 특권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형식적인 칼을 찬다든지 형식적인 명예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18세기 때 프랑스엔 두 가지 귀족이 있었죠. 하나가 뭐냐면 활동 귀족인 창건 귀족과 그다음에 또 범법 귀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창건, 대검 귀족이라고 하죠. 여긴 대검이라고 하는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인제인 거죠. 예. 핏줄이 중요해. 이 대검 귀족, 창건 귀족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부유한 부르주아 출신으로서 간직을 매입하여 귀족이 된 자로서 특히 이제 고등법원 같은 법관직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세력이 컸기 때문에 이들을 신흥 귀족을 범법 귀족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대검 귀족들이 범법 귀족을 공부했으나 점차 양자 간의 차이는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 범법 귀족들은 그 출신 성분답게 재산 관리에 능했으나 대건 귀족 중 이 대귀족들은 궁정에 드나들면서 사치와 낭비를 일삼았고, 아까 이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 루이 14 세하고 놀다 보니까 이 사치와 낭비가 심해졌고, 그다음에 자신의 토지 관리에 소홀하면서 몰락한 귀족도 많았어요. 그래서 지방의 소귀족들은 수입이 적은 데다가 물가가 앙등하여 생활이 궁핍해 했으며, 그럴수록 귀족이란 신분과 특권에 집착했다. 자, 그러니까 재산 관리가 유능한 탓이든 또는 수입을 증가시킬 필요 때문이든 18세기 후반부터 자원의 소유자인 영주들은 지대를 비롯해서 각종 공납을 올리고 철저하게 징수할 뿐만 아니라 이미 소멸된 곳까지 되찾아 새로운 징수하려 했다. 자, 이런 것들 봉건적 반동이 형성했으며 귀족 계급은 정치의 공세를 취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 계급과 농민부죠. 이때 이제 앞에는 1신분과 2신분인데 나머지는 3신분이죠. 이 3신분은 상당히 이제 뭐냐면 계층적 폭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금융 부르주아들, 되게 잘 사는 그 부르주아 계층들과 그 밑에 있는 이 거인들, 일반 농민들, 이런 세상까지 다 뭐냐면 3신분의 개념에 속하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계층 분화, 그 안에서도 계층 분화가 돼 있고 경제적 부에 따라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3신분이나 하는데 실제 이 3신분은 부르주아 계층에 좀 그 당시에 한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금융업자, 상공업자, 그다음에 아니면 전문가들, 뭐 법률가, 의사, 이런 사람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그래서 시민계도 이 30 문화가 되게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도 경제력과 이제 인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동질적인 세력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면 특권적인 1신분과 2신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의 대다수는 일간하여 30문에 속해 있다. 그 수는 전 인구의 96% 달했으며 거기에 가장 부유한 부르주아지부터 거진의 일까지 다양한 사회 계층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층은 금융업과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모든 종류의 법률가, 의사, 문필 같은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 즉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시민 계급이었다. 그들은 중세 말부터 성장을 거듭했고 특히 제2상의 발견이 돼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어 그들의 재력과 재능은 국가나 사회 발전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민으로서 특권적인 귀족 계급이 하에 있었고 정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으며 경제 면에서 길드의 잔존 등 봉건적 잔재로 그들의 자유행동을 자본주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세 말도 선진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이나 경제적 지위가 올라갔지만 여러 가지 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적 장벽도 있었고 그들이 경제 생활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인제 그리하여 이 시민 계급들은 이러한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으며 계몽사상은 이렇게 시민 계급의 사상적 무기를 제공했다. 자, 계몽사상 앞에 얘기했죠. 자, 쌀용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사상인데 주로 인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통해 불합리한 것을 타파하면 뭐야? 역사는 진보한다는 거죠. 요때 불합리한 것이 뭘까요? 요거는 구제도의 모순이죠.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 계급도 분화 생각이 있어 반드시 동질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 은행가나 징세척법자 또는 해외 무역 종사자 같이 상층 부유주의는 귀족 부유주의 부장은 생활했고 귀족이 되고 싶어 했지만 그 문을 좁았다. 그 앞에서 인제 범법 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도시나 수공업자, 소상정주 등은 푸티푸르주아라고 하는데 이 푸티푸르주아라는 개념은 뭐냐면 자기 자산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자기가 직접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기 인제 그 상층 부르주아는 자산 소득을 가지고만 인제 사는 거죠. 근데 얘들은 자산과 노동을 같이 하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들은 생활이 어려웠고 특히 수공업자들은 자본주의 발달에 압력을 받았다.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이게 18세기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막 일어날 때요. 그래서 이런 그 수공업자들, 그러니까 이제 푸르주아들은
소부유주아들이죠. 이들은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겠죠. 그 위기감도 느끼고 거기에다 영국의 이제 산업혁명 과정에서 어떤 부의 양극화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보고 나름대로 경계의식을 가지면서 부의 양극화를 방지하려고 했어. 총분할을 지향했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뭐냐면 그 국민공회의 어떤 이제 세력들 상키르트 세력들 있죠. 이런 세력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임금 노동자의 전략한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인제 그 얘기한 것처럼 얘는 사유재산은 인정해. 그렇지만 영국의 산업혁명을 볼 때 이들이 사회적 양극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국민공회 때 그 뭐 정책에도 나타나죠. 요거는 이제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어 보면요. 다시 인제 들어와서 읽어 볼게요. 그러나 이렇듯 생활 조건이 서로 다른 시민 계급 사이에도 매우 건고하게 하나에 결합된 유대가 형성된데 이른바 이제 귀족 계급에 대한 그 규모다. 그래서 이제 있고 임금 노동자 수는 전체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파리와 같이 대도시의 경우 결국 적은 편은 아니었고 날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만한 단결력과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아직 영국이 산업혁명 이전의 시기였거든요. 이런 거 이제 염두에 두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 소시민이 합친다 하더라도 그 당시 시민 계급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30분이 대다수를 차지한 건 농민이었다. 그 당시 아직까지는 이제 영국이 산업화 이전이다 보니까 농업사였어. 예.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주요 세력들이 됐죠. 그래서 이제 18세기 때 프랑스 농민은 동유럽의 농민과 달리 일찍 농노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웠으며 영국 농민이 농업 노동자의 전략가는 당시 그 대다수는 토지 소유자였다. 아까 예전에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국은 달리 프랑스는 나중에 가면 중앙 집권을 가는 과정에서 곳곳에 지방가를 파견해요. 그리고 이 지방가를 통해서 그 당시 지방 귀족들이 인제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 토지의 양극화하는 걸 막아버리거든요. 예.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토지 양극화 형성이 일어났지만 대부분이 평준화됐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이 농촌 사회는 반드시 동질적인 게 아니었다. 가장 부유한 농민층의 경우에 자기 소유 토지는 전혀 없었으며 대규모 토지를 빌려서 부유한 자본가적 농업 경제가 있었고 그는 밑에서 중상층 할 수 있는 자영이 있었으며 다시 아래로 내려갔으며 소규모 소작농과 절반 소작농. 이 절반 소작농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이 구분이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게 소작농은 100% 이제 남의 토지를 먹고 사는 이들이고 그다음에 인제 근데 이게 소규모죠. 절반 소작농은 소작을 하면서도 뭐냐면 뭐랄까 아 노동자? 그래 갖고 인제 뭐랄까 자기 소작을 하면서도 뭐냐면 노동하는 농업 노동자로 일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소유 토지로서 생활하기 어려운 연생농 그리고 농촌에 풀이었다고 할 토지 없는 농업 노동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농민 대다수가 그대 토지로부터 생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18세기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분할 상속제로 농민의 영세는 더욱 강하게 가는 결과가 왔다.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프랑스가 상당히 인구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 프랑스가. 이게. 그래 갖고 이게 이제 19세기 초까지 계속 인구가 많거든요. 예 러시아 다음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이 프랑스였어요. 그래서 요때는 진짜 대국이었죠. 그러니까 이때 프랑스 혁명 시기나 아니면 나폴레옹 시기 때 전성기를 누렸잖아요. 그게 이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인구가 많았다는 거예요, 인구가.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 인구 비중이 나중에 19세기 중반에 들어가면 독일이 인제 올라가요. 그러면 독일이 이제 강국으로 부상되고 이때부터는 프랑스가 독일한테 깽깽깽 거리죠. 그래서 이 러시아 지역은 프랑스가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세기 초반 때까지. 그다음에 분할 상속제는 농민의 영사를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이 분할 상속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상속제가 좀 다른데 영국 같은 경우에 장자 상속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장자한테 몰빵을 해 줘. 근데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장자 상속제가 아니라 분할 상속제.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나눠 줘요. 그럼 이게 세대가 갈수록 어떻게 점점 땅이 세분화되죠. 이거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귀족 계급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족 계급들 중에 이 분할 상속제로 인해서
이 귀족도 땅을 나눠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땅이 나눠갔다 보면 나중에 토지가 적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귀족 계급들도 이제 나중에 막 하급 귀족 중심으로 해서 몰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뭐냐면 몰락해도 자신이 귀족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어. 다른 직업을 종사하는 그 순간 귀족으로서 지위가 박탈되는 거야. 연고가 좀 다르죠 이게. 예. 자 하여튼 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교회 10분의 1 세를 바치고 그다음에 국가에 부과한 집접세, 간접세를 냈다. 그래서 이제 집접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타이어 같은 거 있어요. 타이어. 예. 타이어 같은 것도 이제 집접세의 일종이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간접세는 염세요, 염세. 염세는 우리가 지금 예전에도 이제 말했지만 예전에 중국도 그랬지만 세금에 어 소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염세잖아요. 그래서 이 염세가 상당히 프랑스 혁명 중에 가장 중요의 대상이 됐던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7세 이상의 사람들이 1 년에 일정량 이상의 소금을 강제로 사도록 강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소금을 요렇게 사야지만 인제 뭐냐면 하는데 강제 할당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그래 갖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부에 대한 비난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염세 때문에. 강제로 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 처럼 이제 팔면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사야 돼. 그래서 인제 그것 때문에 또 부정부패가 이 염세 때문에 상당히 많아 가지고 나중에 염세 때문에 3만 명 이상 투옥되고 500명 이상 이제 사형을 처할 만큼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염세 징수 과정에도 불만이 많고 염세를 인제 세금을 갖다 파는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뭐냐면 백성들이 원망을 샀던 토지 세금이 염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요게 그냥 간단히 염세만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염세 관련된 내용이 1607 번에 있어요. 자, 염세는 프랑스 혁명 중 가장 중요의 대상의 세금이었다. 정부는 7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1 년에 일정량 이상의 소금을 사도록 강요했다. 그래서 정부 소금은 실제 10배 이상의 가격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소금을 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소금의 부정 매매는 심하게 단속되어 엄벌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인제 이거 막 부정적으로 매매를 하면 이게 무조건 이제 엄벌에 처하는 거죠. 일종의 부정 매매는 뭐예요? 몰래 갖다 파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염세 때문에 해마다 3만 명 이상 투옥됐고 500명 이상의 사형에 처해졌다. 염세는 관리 징수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회사에 청부를 주어 징수한 것으로 이는 이제 청부업자의 행패를 했다. 그래서 인제 염세를 할 때 뭐냐면 이 관리나 징수를 청부업자들에게 인제 맡긴 것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행패가 심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염세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 부역 등 부담했고 나아가 생산물 지대 같은 실제 봉건 분담까지도 인제 뭐냐면 경주에 바치고 그거는 봉건적 반동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렇게 했죠. 약간 아까 인제 잠깐 언급했던 이 생산물 지대나 봉건적 지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요거 제가 예전에 이제 정리했던 건데 보면 자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인제 귀족하고 농민은 자유민들이었어요 다. 농민도 자유민이었고 그래서 인제 이들은 대부분 상당수가 이제 소작인 계층들이 많았죠. 자유인들이었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귀족한테 땅을 받으면 그러니까 땅을 빌리면 지대만 납부하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엔 그 지대뿐만 아니라 이 예전에 인제 있었던 봉건적인 관계에 따라서 봉건적 지대나 이런 것들이 봉건적 권리도 인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귀족들이. 그러니까 인제 이거는 농민들이 예전에 선조들이 농민이었으면 예전에 그 주인한테 귀족들에게 이런 걸 갖다 바쳐야 돼. 그 지대 외에도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쳐야 돼. 이거는 봉건적 권리라고 인제 볼 수 있는데 자 봉건적 권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갖다 바치는 내용이.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명예특권, 공동체의 권리, 그다음에 경계 외적인 관계 이렇게 있는데 봉건적 권리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명예특권이라는 것은 앞에 말한 것처럼 칼을 찰 수 있고 그다음에 방패나 투구의 문장, 자신의 귀족 계명의 문장을 새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죠. 그냥 얘네들이 좋은 거니까 지금도 뭐 고급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가시오고.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리고 또 농민들이 농로로 낼 수 있는 이 문서들을 귀족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로 문서들이 귀족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거는 농노들의 문서를 갖고 있다고 귀족들이 해서 얘들이 진짜 농노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뭐 상징적 의무에서 갖고 있는 거지. 이들은 이미 이제 뭐냐 자유민이죠. 그러니까 사문화된 거야, 사문화된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 시기 때 농촌에서 막 봉기를 나오면서 그 농민들이 이제 뭐 농노 문서를 불태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 농노 문서 불태웠으면 아직까지 농민들은 농노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귀족들이 갖고 있었지만 이미 사문화됐던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상징적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적 권리가 있어. 공동체 권리는 산림이나 목야지 같은 것들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뭐 거기에서 수업하거나 그다음 그다음 뭐냐면 수요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목장 같은 거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이제 갖고 있는데 이걸 독점권을 갖고 있죠. 근데 원래는 중세 시대 때는 공동체 권리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잖아. 근데 중세에서 이제 근대 넘어가면서 이게 어느 순간 이 귀족들의 권리가 돼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농민들에게 이제 제일 불만이 있었던 건 이거죠. 아까 지금 얘기했죠. 농민이 자유인이고 귀족들은 이제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자기가 선조들이 농노였다고 해서 예전에 그 주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게 있어. 이게 이제 뭐냐면 경제 외적인 권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지대 아니라 이 경제적 권리가 아니라 예전에 그 농노와 그다음에 귀족 간의 관계에서 나온 거죠. 그다음에 쌍스라는 게 있고요. 하페르고 쌍페르라는 게 있죠. 이게 아마 생산물지대 이런 것들이야. 자, 이런 것들은 예전에 이제 그 기호에 냈던 게 뭐냐면 그 봉건제 권리 그 공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그 시설 독점 사용권이나 그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뭐 권리 있잖아요. 부여 헌물을 납부해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번해 가지고 등장한 것이 쌍스와 쌍페르야. 예. 그러니까 이 쌍스와 쌍페르는 맨날 예전에 귀족들한테 자기 선조들이 지배했던 그 귀족 계급들한테 갖다 바쳐야 돼. 자기가 농민인으로서 인제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야 돼. 쌍스와 쌍페르. 그래서 예전에 이 부역이나 이런 것들 헌물 납부한 것처럼 요걸 납부해야 됐다. 생산물지나 화폐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불만이 있고 특히 생산물지대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비중이 더 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인제 요 생산물지대, 쌍스와 생페르 같은 이런 봉건적 권리를 징수할 수 있는 봉건적 지대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사들이냐면 부르주아 계층들이 사들여요. 부르주아. 그래서 귀족 계급이 많이 몰락하니까 이걸 부르주아 계층들이 팔거든요. 이런 봉건지대를 거둘 수 있는 징세권을.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야. 프랑스 대혁명 때 상당수가. 근데 얘네들 입장을 때 이걸 그냥 폐지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돈 주고 샀잖아. 요 사유재산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봉건적 지대, 생산물 지대나 이런 쌍스 같은 걸 다시 뭐냐면 대사기. 너네들 이제 이거 폐기하고 싶으면 너네들이 돈 주고 나한테 사라.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봉건적 유상 폐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거 뒤에 좀 얘기할게. 국민의회에 관련돼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귀족과 농민 간의 어떤 관계는 자유민의 관계로서, 그러니까 귀족도 이제 농민이 더 이상 농노가 아니라 자유민이었지만, 경제적인 그 관계 외에도 아직까지 예전에 이 봉건적 유산에 의해서 봉건적 권리가 계속 남아 있었다. 그중에 제일 심한 것이 뭐냐면 경제 외적인 관계에서 봉건 지대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게 쌍스와 쌍페르고 이런 것들이 지대와 상관없이 그 예전의 관계에 의해서 계속 납불려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 건데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 나중에 뭐 봉건적 권리가 어쩌고 뭐 이런 것들 좀 약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염세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염세의 폐단이 너무 심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근대에 들어서 완전히 해치되지 않은 영주권의 착취가 있었고 앞에다 언급했죠. 예, 봉건적 유산이 계속 남아 있었다고요. 더욱이 생활이 큰 보탬이 되고 있는 방목권과 그다음에 공동체 권리에 대한 영주의 침해는 소농과 빈농에 큰 타격이 있다. 앞에서 얘기했처럼 이 봉건적 권리 안에는 중세 시대 때 이거 어디 있어? 여기 중세 시대 때 공동체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어느 순간에 귀족들이 이제 가지면서 수요권이나 방목권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독점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그렇고 그래요.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농민은 다수를 차지한 소농과 영세농은 토지를 갈망했고 대농 경영이나 농업의 자본주의에 반감을 가졌다. 그들은 귀족 계급에 대해서 도시 주민보다 더 심각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제도의 모순 관련된 각 신분별 입장들을 정리를 좀 해 봤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좀 보면 자,
그래서 구제에 대한 모순은 배경, 원인이고요. 먼 원인이고 실제적으로 인제 뭐냐면 근인은 뭐냐면 이 재정 파탄이죠. 재정 위기. 그래서 경제적 문제가 상당히 그 당시에 문제가 됐는데 재정 위기가 인제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그 왕조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루이 14세 이후부터. 그게 누적됐어. 거기에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에 참여하면서 또 이게 누적이 됐고 자 그래서 이런 등등 해서 재정 위기가 일어난 거야. 한번 볼게요. 자 그 당시에 이제 호황성의 깊은 원인은 앙시라는 레짐의 모순에 있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왕실의 재정적인 위기였다. 자,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절대 왕조의 최초의 타격을 가한 것은 귀족 계급이었다. 그래서 왕실 재정은 루이 14세부터 말부터 어려운 상태에 빠졌고 루이 15세 때도 개선되지 않았다. 루이 16세는 즉위 초에 유능한 지방장관이요 1류급 중농주인 티로그를 재무장관 임명할 개혁을 시도했다. 자, 그래서 티로그의 개혁은 비교적 온건한 것이었으나 면세 특권을 침해했고 특히 1계급과 2계급을 가지고 있는 면세 특권을 침해했고 군중 경비의 삭감을 포함하기 때문에 귀족과 왕비의 반대로 공천에 실패했다. 그다음에 테러그에 뒤이어서 스위스 출신의 은행가인 네케르는 계속 돈을 빌리면서 사태를 끌어나갔으나 미국의 독립전쟁에 참전한 국가전의 결정적인 위기를 몰아냈다. 그래서 이제 네케르 뒤에서 이제 재무장관이 된 카우누는 보식적인 방법은 재정적 위기를 타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 보식적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고치지 않고 종전의 구태에 이어나는 방법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어 그것을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을. 그럼 근본적인 방법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당시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그런 1계급과 2계급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인제 뭐냐면 당연히 1계급과 2계급 특권 계급들의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고식적인 방법으로 재정 위기를 타개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다방면에 걸쳐 개혁을 마련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앙시안 내지마의 이제 모든 국민이 고르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왜? 앞에서 말했지만 1계급과 2계급은 면세 특권이죠. 그에 카누는 모든 토지 소유자들에게 신분이나 차별이나 면세 특권이 없이 일률적 환물을 납부하는 이 보조지세를 부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조지를 부과해서 그의 개혁안의 핵심을 삼는 것이다. 자, 이 개혁안은 고등부분의 반대를 받을 걸 예상한 카운누는 비교적 왕실에 가까운 귀족계급의 각 대표를 구성한 명사회를 이제 소집할 걸 구상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사회를 소집해서 여기에 간단하게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당연히 이 명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던 그 들어가는 게 비교적 왕실에 가까운 귀족계급이죠. 그러니까 이 통제하기 편하니까 여기에서 인제 소집해 갖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야.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프랑스의 뭐 이런 게 신분제 의회가 형식적으로 인제 신분에 30분이 있지만 30분이 거의 인제 150년 동안 소집을 안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나 1788년 초에 소집된 명사에는 카노의 제안을 반대했고 자기가 예산에 다른 그 이제 원래 카노는 이제 얘들 통제를 해 갖고 이제 통과시키려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난 거죠. 의도하지 않게. 예. 얘들이 찬성할 줄 알았는데 반대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카노는 사임했고 정부는 고등법원과 전면적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범법 기족의 아성인 고등법은 국왕의 친령에 발효하려면 고등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며 고등법은 이에 대해서 뭐냐면 간주할 권리가 있으면 인제 이용하여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개혁안을 완강히 반대했다. 그래서 이제 국왕이 침략을 하면 반려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등법원에 등록을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이걸 등록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럼 왕이 명령을 했는데 절차상 고등법원이 이거 등록을 해야지만 발의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왕의 권력에 대항하는 식의 이제 수단이 된 거죠, 이게. 자 그래서 고등법원은 새로운 세금의 부과는 오직 삼부회를 통해서만 하는 권한이라고 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이름 안에 삼부의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 삼부회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루이 13세 때 한번 소집하고 나서 그걸 소집하고 나서 소집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 갖고 이게 인제 뭐냐면 소집을 150년 동안 했는데 소집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소집을 하자고 하고 그래서 이걸 왜 소집했냐 이유가 있죠. 그들의 속셈은 왕실의 재정 위기를 이용해서 과거에 상실했던 정치 권력을 회복하고요. 그래서 절대 왕권을 제약하는 귀족 정책을 실시하고자 했다. 이 두 가지 이유예요. 왕실의 재정 위기를 이용해서 과거에 상실했던 정치 권력을 회복하고
절대 왕권을 제압하여 귀족 정치를 실시하고자 했다. 자, 파산에 직면한 루이 16세는 1788년에 여름에 사포를 던지는 그 기분으로 다음해 5월, 그러니까 1614년 이래 소집되지 않고 있던 삼부에도 소집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귀족이 혁명이 시작됐고 평이 이를 설치했다는 샹토프리앙의 말처럼 귀족의 반항은 시민혁명의 길을 열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도하지 않게 이 삼부를 통해서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자신의 권한을 뺏는 그 봉건제를 무너뜨리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30부는 이제 150만에 이제 소집했는데 요 3부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제 이게 전국 신부회라고 불려야 된다. 는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를 3부회라는 것이 중앙에서만 소집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방에서도 소집됐고 여러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3부회에 대해서 이게 쓰면 이게 어디에서 소집되는지 3부회인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피하고자 최근 학계에서는 이걸 전국 신부회 이런 말로 이제 쓰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뭐 그냥 중요한 건 아니니까 3부회라고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3부에 이제 소집이 전해지니까 전국은 벅찬 농민에게까지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니까 18세기 통해서 물가가 65%, 지대가 98%에 오는데 반해서 임금은 22%에 상승되지 않았다. 그래서 서민의 생활, 특히 도시 민중생활이 어렵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가에 비해서 월급은 그렇게 상승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786년에 또 체결된 또 영불통상협정이 있어요. 자, 개교 산업혁명에 접어들고 있던 영국의 석유 제품과 금속 제품들이 프랑스 시장에 침투하면서 실업자 생기고 거기다 또 1788년 농사의 홍작이었다.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도시 민중과 농민들이 뭐냐면 혁명이 일어났던 배경을 얘기하고 있죠. 그 앞에서 얘기한 건 이제 부르주아 계층 얘기고 이 농민과 도시 민중들이 이제 그 직전에 어떤 배경보다는 직접적 계기죠. 배경을 앞에 설명했고 그래서 이게 경제적 요인이 되게 크죠. 그래서 이건 앞에서 말한 배경 안에 직접적인 계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직접적인 계기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계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배경은 아까 좀 설명했죠. 네. 그래서 뭐 그 광시장 내지의 모순, 그 다음에 뭐 계몽사상, 뭐 이런 것도 있고, 계기가 됐던 것은 이제 그 재정 파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왕실 입장에서 그런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농민이나 도시 민중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갈 게 세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는 물가 상승, 그다음에 영불통상협정, 거기다가 이제 또 여기에 그 훈작이 있어, 대훈작. 아이고 이거 다시 써야 되겠다. 다시 쓸게요. 지워졌네. 예. 그래서 물가 상승, 영불통상조약, 그다음 세 번째가 여기 이제 그 훈작. 예. 자, 이런 것들이 인제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전부터 이 파리와 농촌에서는 잦은 소요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 부회가 이제 하는 선거 방식을 볼게요. 3 부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간선제예요. 간선제. 예. 그 2 단계나 3 단계 내에 간접 선거야. 그러니까 두세 번에 거쳐서 하는 거야. 한 번 또 하고 여기 1 단계를 받고 여기 얘네들이 또 뭐냐면 뽑고 이런 식으로 또는 3 단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인제 선거인단 뽑으면 이 선거인단끼리 또 뽑고 그다음 선거인단 뽑고 그런 식으로 이게 간접 선거제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단별 투표예요. 예. 그래서 이 집단별 투표고 그다음에 3 부의 수는 이렇게 평등하게 놨죠. 1 신분, 2 신분, 3 신분이 각각 동수야. 근데 이제 이게 평등한 것 같지만 1 신분과 2 신분의 비중이 2% 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 집단부 투표해 갖고 이게 동수해 가지고 하면 3 신분이 절대 불리하잖아요. 얘네들이 연합할 수 있으니까.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 3 신분 애들이 요 간접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인제 뭐냐면 여러 가지 선거 이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뭘 요구했냐면 두 가지 요구했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요걸 이제 뭐냐면 "3 신분의 수를 좀 늘려 달라." 이게 이제 절대 다수 98% 인데 동수로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승인했죠. 3 신분의 수가 늘어났죠.
근데 문제는 권력도에 대한 집단별 투표야. 집단별 투표를 하면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두 표가 형성되고 얘가 한 표니까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30분 애들이 또 요구한 건 뭐냐면 요건 들어줬죠. 이제 26세가. 그다음에 개인별 투표를 하자. 아, 그래야지 개인별 투표해야지 여기가 절대 다수니까 인제 늘어났으니까 어 그 자기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1 신분과 2 신분은 반대했던 거죠. 얘네들은 종전대로 "집단별 투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한 단계마다 선거민들 요구사항을 정한 진정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앙시안 내지의 모습이 백일화에 드러났으며 최종 단계에서 대표 선출은 공개적이었기 때문에 말주변이 좋은 법률가들이 평민 대표 다수를 차지했다. 제2신분에서는 소수지만 자유주의 귀족 대표가 참가했고 이때 자유주의 귀족 대표라는 것은 밀라보나 이제 밀라보나 그다음에 누구야? 갑자기 생각 안 났네. 그래서 그 한 명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계몽주의라든지 미국의 독립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삼신분을 합류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제1신분에서는 하위 성직자들이 대표가 3분의 1을 차지했기 때문에 3신분들은 귀족과 성직자 중에 많은 동조자를 기대할 수 있었고 당연히 뭐냐면 얘네들이 개인별 투표하면 자기 표에다가 뭐냐면 얘네들 이타표까지 합쳐서 이제 다수를 형성할 수 있었죠. 자, 과거의 관례에 따르면 각 신분은 그 300 명의 대표로서 구성되며 신분별로 투표하게 되었다. 어 이는 제3신분에게 불리한 것이었다. 그래야 제3신분은 그들의 대표수를 배로 증가할 거와 신분별 투표가 아닌 머릿수별 투표, 개인별 투표를 이제 요구했는데 절대왕권은 기존의 개혁안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3신분 신분을 600명을 넣는 데 동의했으나 포결 방식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고 숙제에 남겼다. 그래서 이 포결 방식을 둘러싸고 인제 뭐냐면 대립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 뭐냐 따로 인제 뭐냐면 국민의회가 만들어지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과정에서 진정서 올리고 그리고 선거 팜플렛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때 선거 팜플렛을 만들어서 인제 뭐냐면 자기의 어떤 선거 그 전략을 어필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그 유명한 선거 팜플렛 30분 선거 과정에서 만든 선거 팜플렛이 뭐냐면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예요. 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그 사료거든요. 네,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있죠. 예. 이게 그 시리아스의 제3신분은 무엇인가 하는 거야. 이게 3부의 선거 과정에서 만들어진 선거 팜플렛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교과서 사료나 예전에 기출 사료에도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첫째, 삼신분이란 무엇인가? 전부이다. 둘째, 오늘날까지 그들의 정치적 지위는 어땠는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삼신분의 의회와 두특권 신분의 의회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건 알아줬으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3신분은 국민의회를 구성할 것이다. 요 국민의회라는 말이 여기에서 처음 쓴 거야. 예. 그래서 이때 국민이라는 거는 앞에서 이걸 국민주권론에 의하면 국가 내에서 모든 사람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인민이라는 의미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이에요. 예, 국민이라는 뜻이죠. 이런 국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의회가 국민회의인데 요 명칭이 이제 뒤에 쓰게 되죠. 예,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뒤에 쭉 넘어가서 그러면 제3신분은 국민에 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나 하는 것이며 제3신분이 아닌 것은 모든 국민을 간주할 수 없다. 3신분은 모두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그 프랑스 국민의 98%가 3신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에어스가 쓴 제3신분이 무엇인가 유명한 그 팜플렛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예. 자, 그럼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뭐 서양사 강의는 잘 읽지는 않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예전에 심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발제독을 하는 식으로 할게요. 자, 적어 놓은 내용을 이제 발제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3부의 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 운동과 모든 선거인들에게 요구된 진정서 작성은 제3신분의 여론을 조직하는 데 크게 이바지였다. 심각한 사회적 위기는 국왕에 대한 충성심과 결합하여
3부에 대한 큰 기대를 크게 증폭했다. 아직까지는 이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죠. 예. 국왕과 특권 계급에 대립해서 묵묵히 후퇴했던 부르주아는 즉각 예국파를 결성하여 3부에 대한 30분 대표수가 다른 두 신분의 대표수와 같아야 한다는 30분 대표수 배가 운동을 펼쳤다. 예. 그리고 1년의 팜프렛을 총해서 이 팜프렛이 아까 전에 이 30분 무엇이라는 것이 이 팜프렛이 하나예요. 예. 통해서 선전 활동을 벌이는 기민안을 뭐냐면 했다. 팜프렛인데. 자, 그래서 11월 말에 국왕은 30분의 대표수를 2배 늘릴 걸 허락했지만 머리수 포기이 아니냐, 힘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는 문제에선 뚜렷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 자, 이제 싸움의 주된 상대자는 특권 계급과 부르주아로 변했으며 시어스의 어떤 특권론, 제3심은 무엇인가는 부르주아의 행동 강령을 제공해 줬다. 예,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다시 이제 석에 관련된 내용을 넘어갔습니다. 예. 자, 앙시앙 레짐의 붕괴를 이제 보죠. 자, 앙시앙 레짐의 붕괴 보면 1789년 5월에 베르사유에 소집된 3부에는 제30부 대표들 머리수 투표 수표 결과를 머리수표를 요구하면서 6월 17일 신분별회의를 지향하고 국민회의를 선포하고 이 국민회의라는 말은 명칭 자체가 이미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30분야 무엇인가라는 데서 명칭이 나왔죠. 이게. 자, 그래서 다른 두 신분들에게 합류를 권고했다. 귀족 대표는 이들 거부했으나 성직자 대표의 다수를 차지 하위 성직자들은 이들 들어갔죠. 왜냐하면 이들 대부분 평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6월 20일 날 평민 대표들은 그 당시 그들의 회의 장소를 수유했던 이유로 폐쇄되자 실내 정구장에 모여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기까지 해산되지 않을 걸 선언했다. 이게 그 유명한 테니스 코트 서약이에요. 예, 정구장 서약이라고 또 하죠. 요 관련된 내용은 사료에 있는 뭐냐면 서양사에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요 사료 자체가 여기도 제가 적어놨긴 했는데 안 적어놨네. 이거를 여기 적어놓은 걸로 아는데 안 적어놨네요. 찾아서 보세요. 예. 자, 국왕 누이도 할 수 없이 6월 27일 날 귀족과 남은 성직자 대표들이 국민회의에 참가할 것을 지시했다. 그 결과 3부에는 사라지고 새로운 헌법 제정을 맹세한 평민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회의가 그 뒷자리에 들어섰다. 자, 앙시안 레진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자, 그러나 이제 국왕과 귀족은 진심을 양보하거나 새로운 프랑스 창조에 합력한 것은 아니었다. 국왕 루이 16세는 베르사유의 군대를 진격시키고 베르사유는 이제 뭐냐면 파리에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여기에 거주하고 있었죠. 자, 하여튼 이 소식은 파리 시민들을 긴장시켰다. 네, 무력 탄압으로 국민회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3부의 평민 대표들을 선출한 파리 선거인단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정을 접수했다. 이걸 자치위원회를 꼬문하고 하죠. 보통 민병대를 유지했다. 무장하기 위해서 무기와 탄압을 찾던 일부 민중들은 이게 직접적인 이제 계기가 됐던 사건이죠. 이게 그래서 7월 14일 바시오 감옥을 습격했다. 이 바시오는 이제 그 당시에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예. 그래갖고 요게 이제 그 정치범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수용된 게 아니라 정신병자도 있고 정치병 별로 없었는데 하여튼 예전에 이 바시오 그 감옥이 그 당시 정치범 수용소에서 유명했거든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원래는 요새였고 정치범을 수감하는 감옥을 사용했던 바시오가 민중의 눈에는 압제와 전제 상징을 보였고 감옥 내에 실제 수감된 죄수는 일반 범죄자 5명과 정신 이상자 2명뿐이었고 무기와 탄약도 별로 없었는데 이 바시오 함락의 어떤 상징적 의미는 되게 컸죠. 그것은 혁명의 민중과 폭력이 개입했음을 뜻하는 동시에 민중의 척승이었다. 이게 바시오 사건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이제 보면 앞에 이제 그렇죠. 테니스 코트 서약은 3신분이 주도를 했지만 이들은 뭐예요? 부르주아 계층들이죠.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의 어떤 흐름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바시오스크 사건 아래로부터 흐름인 거야. 그걸 좀 정리해 볼게요. 이 두 가지 흐름이 프랑스 대혁명 내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정리 좀 해보면,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위로부터 흐름과 아래로부터 흐름이 같이 있는데, 위로부터 흐름은 프랑스 혁명상 법률혁명이라고요. 그리고 자치제 혁명이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이제 여러 자치제들 있잖아요. 주불리아들이 주도하는 이런 자치제들 중심으로 이제 있는데, 있고, 아래로부터 혁명은 도시의 민중들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오지만 농민들의 혁명이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서로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교차되는데 보면, 위로부터 흐름은 앞에 3부회를 소집했죠. 어, 그래서 이제 3부회를 소집하고 앞에 이제 테니스 코트 서약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래부터 흐름은 앞에 바시가 한 명 있어. 여기 민중들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국민의회 때 이제 위로부터 흐름은 이제 의회 설립과 연결되는데, 이와 동시에 이제 민중운동과 이제 또 연결되죠. 발생하는 민중운동, 민중운동을 통해서 의회 한계성을 도파하려고 했고, 각종 정치 클럽이 활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코뱅이라는 말도 자코뱅 클럽에서 나온 거야. 이런 정치 클럽에서.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상호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흐름이 부르주아 혁명을 대변하고 있고요. 아래로부터 흐름이 민중혁명을 대변하고 있고, 상케르트 활동이나 뒤에 이제 8월 혁명을 통해서 국민공회를 형성하는 데 계기가 됐죠. 요거는 국민의회, 요거는 국민공회.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혁명 위로부터 흐름으로써 국민주권주의, 그러니까 투표권을 통한 제도 정치 중심의 어떤 정치를 하려고 했고요. 국민의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고, 민중운명은 이 아래로부터 흐름으로써 인민주권주의, 인민주권주의라는 것은 투표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를 참여하는 그런 것들,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루소가 이제 그 제창을 했던 것이 인민주권주의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앞에 설명을 했어요. 토대로 제도 정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결사 클럽 등은 활동을 통해 정치 의사를 표출시키겠다. 이게 대표하는 그 의회가 국민공회죠. 여기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회민주주의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흐름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봉건조 폐지와 이제 인권선언을 볼게요. 자, 바시어의 습격은 전국을 혁명의 도가니로 몰아세웠다. 그래서 지방 도시에서는 8.1 모방의 종래 행정기구 대신에 시민기구를 중심으로 자치위원회와 민병대를 조직했으며, 농촌에서는 곳곳에 폭동을 발생했다. 당시 이제 귀족들이 혁명을 저지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그 앞잡이 외국군과 그다음 비적을 이용한다는 어떤 그 소문이 돌았다. 예. 그래서 이제 도적을 이제 이용한다는 소문이 들었죠. 예. 자, 농민은 이를 굳게 믿고 있었다. 이제 농민들 사이에는 대공포라는 그 알려진 공포 분위기가 좀 있었어. 자, 이것 때문에 농민들은 자기가 이제 죽을 바에는 미리 치자. 그래서 우리가 당할 바에는 우리가 이제 방어를 해야 미리 치자고 해서 그 당시 이제 홈이나 갈기 등 같은 무기도 쓸만한 걸 자기체로 이제 강구했다. 그래서 수상한 자가 나타나거나 또는 기다리는 비적이 출현되지 않자 공포 속에서 극도 긴장했던 농민들은 인근 귀족이나 성이나 영재 저택을 습격하고 불을 지르고 봉건적 권리가 적힌 문서를 찾아서 이들 불살했다. 예. 그래서 이때 봉건적 권리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앞에서 얘기했던 그 생산물지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 문서를 찾아서 불살.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는 봉건지대를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이미. 근데 이 부르주아들은 당황했죠. 농촌에서 일어났다니까 당황했어. 그렇다고 대놓고 이제 반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인정을 해줬지만, 이걸 이제 받아들여서 봉건적 특권을 폐지한다고 했지만, 자신들이 봉건적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사기하는 방식으로 폐지한다. 유상 폐지를 했던 거야. 근데 이미 얘네들이 유상 폐지를 하든 무상 폐지하든 상관없이 이미 이제 농촌에서는 봉건적 권리가 폐지됐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러한 농민 폭동의 소식을 전해지자 파리의 국민의 시민대표는 처음에 당혹했다. 그들 중에는 봉건적 권리의 소유자, 아까 지금 얘기했죠. 귀족들 얘네들 팔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유자가 있었고, 따라서 농민의 행동에 재산권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민의 지지 없이는 혁명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8월 4일부터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된 역사적 회의에서 지방의 도시 그리고 귀족들은 저마다 고유의 특권을 조국의 재단에 바치고 그 국민의 장엄하게 봉건제를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로 폐지된 것은 형식적인 명예특권이고 실제 봉건적 공락은 대사기 유상폐지였다. 그 앞에 이제 얘기하는 그 봉건적 권리 중에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뭐 그냥 말뿐이니까 이제 폐지시켜버리는 거.
실제로 인제 뭐 생산물지대라든지 이런 건물지대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이거는 돈 주고 대사다. 이거는 사유재산이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좀 한계일 수가 있죠. 한계일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들이 뭐 폐지하든 말든 간에 대사든 간에 이미 뭐냐면 폐지됐던 거야, 이거는.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요 관련된 사료를 좀 볼게요, 여기. 예전에 7차 교과서에서 그 관련된 사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15년 개정도 좋긴 좋은데 15년 개정 세계사 내용이 너무 내용이 축약돼 있어. 이미지만 도표 자료만 많고 뭐 탐구 활동만 많고. 예. 그래서 임고 공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더 교과서를 깊게 파고 싶으신 분들은 예전에 그 오리지널 7차 교과서가 있거든요. 예. 그거 한번 한권 구해 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근데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 내용이요. 자, 여기 보면 그 제1조 보면 이거 1 조는 이제 봉건적 그 폐지, 유상 폐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국민은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봉건제 및 공락과 관련된 여러 권리와 의무 중에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농로제를 묶는 신분제 예속 조항과, 이 농로제라는 건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농로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신분적 예속 조항과 그걸 표시하는 모든 것을 무상으로 폐지한다. 그래서 인제 있어. 근데 이미 이거는 그 폐지된 거야. 사문화된 걸 그냥 공식으로 선언한 거고, 그다음에 또한 모든 것을 돈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으며 다시 살 때는 가격 및 방법은 국민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령에 따라 폐지되지 않는 권리들은 그 값을 지불할 때 계속 징수했다. 이건 뭐냐면 국민공회에서 징수한 건 이게 폐지되지 않는 그 권리는 뭐예요? 앞에서 말한 생산물지대나 헌물지대, 그다음 봉건적 지대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돈을 주고 사라. 이걸 봉건적 유상폐지라고 해요. 봉건적 유상폐지. 자, 그런데 이제 뒤에 국민공회 때는 이건 인제 그냥 유상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폐지한다. 봉건적 무상폐지를 하죠. 예.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갈게요. 혁명은 이와 같이 전국에 확산되고 크게 진전되자 국민의회는 혁명의 원리와 이념을 청명할 필요를 느끼게 됐다. 자, 그리하여 8월 26일 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줄여서 인권선언을 하죠. 그 인권선언을 공표했는데, 자, 인권선언 전문에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무지와 망각 또한 덩어리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다 지적하면서, 1조에서는 인간선언은 자유롭게 그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났으면 그렇게 종속됐다. 2조에서는 그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의 보존이 있으며 자연권은 뭐 재산 안전 및 악재에 대한 저항이다. 그래서 자유권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요 내용들이 이렇게 좀 약간 그 설명 자체가 좀 간단히 돼 있어 갖고 요거를 좀 더 이렇게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사료들 이제 좀 볼게요. 제가 내용인데, 자, 여기 사려 있는데 요 내용을 제가 한신대학교에서 제 일정 연수를 받을 때 프랑스 전공을 교수님이 오셔 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줬거든요. 그 책이 있어요. 그 일정 연수 책에 있는 내용을 하는데 이게 전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 대혁명의 그 인권선서. 그리고 이 인권선서가 요 1789년 인권선서도 있지만 국민회의 때 인권선서도 있지만 또 국민공회 때 인권선서도 있어요. 예. 별로 알려지지 않았죠, 국민공회 인권선서. 근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심화서적이라든지 서강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1700 그 국민공회 때 인권선에서 관련된 내용이 언급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1789년 인권선서고 뒤에 인제 나오는 이제 1793 년인가요? 예. 그때 국민공회 때 인권선서를 서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좀 있어. 예. 자, 그걸 이제 볼게요.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보면, 자, 국민회의를 구성하는 프랑스 대표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의 유일한 원인인 걸 간주하고 인간의 자연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선한 권리를 엄숙하게 선언을 통해서 뭐냐면 제시하기로 결의한다. 그래야 이 선언은 모든 선언 사회 구성원들이 항시효 제시되어 그들이 제시된 권리와 의무를 끊임없이 상기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게 쭉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어 그 전문이죠. 그리고 그 비호 아래 다음과 같이 인간과 시민에 대한 권리를 승인하고 선포한다.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 되는 거죠. 줄여서 인권선언서 이렇게 하죠. 자, 보면, 자, 인권선언서 내용은 두세 번 나왔죠. 최근에도 문제 나왔던 거 2년 전에도. 예. 보면요. 자, 1조 인간은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그렇게 종속됐다. 사회적 참변은 오직 공공의 유효성을 근거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권은 이제
근거가 될 수 있고 이 자연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있어요. 이게 기출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자 2조 보면 자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시효에 의해서 왜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한다. 그래서 이제 이 권리들 자연권의 순서를 나눴는데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죠. 그래서 자유권과 소유권과 그 안전권, 압제에 대한 저항이야. 예. 여기 눈여볼 게 자유권이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이 있는데 이 소유권은 상당히 중요시하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국민 위익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돈 많은 부유주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 상당히 중요했다. 이 소유권. 이 소유권이고 근데 이 뒤에 나오는 국민 공예 때는 이 소유권이 다른 뒤로 넘어가. 그래서 소유권 대신에 평등권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순서가 이제 좀 달라져요. 그래서 국민 공예 때는 쌍캐스트 계층들이 이제 주도를 했잖아요. 소부유자 센트하고. 그러니까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소유권은 다양한 권리와 다른 자연권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통제될 수 있는 권리, 제한된 권리로 이제 인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소유권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루크의 사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물론 뒤에 이제 일반이지 나온 건 루스의 사상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소유권은 루크의 사상이 이제 강조되잖아요. 예. 자, 그럼 3조를 보죠.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도 명백하게 국민에게 유대되지 않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이거 국민주권주의인데 이때 국민이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예,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조를 볼게요. 6조는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나 여기에 이제 뉴스 사상이 들어가 있죠. 그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입법에 참여한 권리가 있다. 법은 보호하는 경우에는 체별하는 경우에는 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그다음에 그 능력에 따라 그들의 각성과 재능 위에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모두 병행한지 그 공적 지위와 직무에 취임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뒤에 쭉쭉 있는데 요거 뭐 각자 보시고요. 마지막 제 17조가 중요해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소유권 앞에서 또 강조했죠. 근데 또 한 번 마지막에 또 확인 사살을 냈고요. 예.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소유권 신상 불가침하는 거다. 이건 진짜는 누크의 사상이에요. 이 누스 사상이 아니에요. 누구도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성을 명백히 요구되는 경우는 아니고서는 그리고 정당한 사전 보상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선 그 소유권을 빼앗길 수 없다. 이거는 앞에서 말하는 공공적 유산 폐지를 정당화시킨 거야. 얘네들 볼 땐 공공적 유산, 공공적 권리라는 걸, 공공적 지대 징수권도 자신의 재산권이고 자기가 엄연히 돈을 주고 샀으니까 너희들도 돈을 주고 사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당화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는데 요 17조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성격을 보면 그 권리장전과 독립성 뉴스의 사상을 받고 또 누코의 영향을 또 받았어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사상을 영향을 받았던 거. 그 재산권을 확인하고 그 중상층 부르주아와 자연법 관련이 반영됐고 유상계급의 이익을 반영했다는 거. 그리고 한계가 있어. 앞에 이제 뭐냐면 6조의 평등의 의미인데 요게 일반이 이제 6조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며 그 능력에 따라서 그 특성과 재능에 어떤 차별과 권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모두 자유롭게 또 공적 지위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6조의 평등의 이게 뭘까 이거는? 이거는 정치적 평등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여기 평등은 이게 뭐냐면 이건 법적인 평등이죠. 법적인 평등. 이 정치적 평등의 의미가 아니라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이런 거고 이건 정치적 평등이야. 정치 평등이 아니라는 거. 어. 그래서 법적 평등을 얘기한 거고 정치적 평등.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요때 이제 그 능력에 따라서 그 덕성과 재능에 의해 어떤 차별도 없다. 그 능력이라는 건 이거 뭘까? 돈이죠, 돈. 그래서 경제적 차별은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 말은. 그러니까 소유권에 따라서 이 능력에 따라서 차별은 인정해 준다. 그래서 소유권을 차별받다거나 시민적 평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법 앞에 통한 법적 평등, 기회 평등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정치적 평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평등이라고 얘기하지만 말로는 평등하지 실제로 불평등한 것이었다.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투표권에서 이제 능동적 시민, 수동적 시민 능력에 따라 이제 나누는 거죠. 예, 요거가 연결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또 읽어 볼게요. 서양사 개론에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인권 선언을 위해 자유란 타인을 해치지 않는 이에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자유의 한계는 오직 법으로 정할 수 있다. 자유에는 구체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그리고 포함되어 있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길드 같은 규제하에 특권 단체로 해서 진행되었고, 그러니까 길드는 이미 그 산업혁명 이후에 해체되기 시작했죠. 앞에 얘기했죠.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원산업화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요거 연관시켜서 좀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형식이 남아 있는데 이걸 이제 완전 제도적으로 이제 뭐냐 박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제 특권적 단체가 해체되기 시작했고 크악 같은 이제 정치적 결사가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석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마 이제 크악 같은 것들은 이제 길드는 이제 봉건적 유산이니까 크악도 그 당시 부유주의 입장부터는 별로 안 좋았어. 누가 참여했죠? 민중들이 참여했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요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집어넣으면 길드 같은 봉건적인 것들 뭐냐면 그 제대로 해체시킬 수 없고 크악 같은 민중 참여나 정치 참여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런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등은 기본적 권리의 평등, 만인 앞에 평등, 그 법적 평등이죠. 실질 평등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금의 부담 평등에 해석되고 재산상의 평등에 뜻하지 않는다. 재산권은 신성 불가치인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법으로 정한 권익의 경우가 아니면 박탈될 수 없었다. 또한 제6조는 덕과 재능에 의해 아무 구분 없이 공적에 만약에 개방되는 걸 규정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주의할 거는 이때 뭐 덕과 재능 외에는 아무런 구분 없이 이제 이건 덕과 재능은 외에는 이건 평등할 것 같지 아니죠. 요 재능이란 말은 뭐야?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침해할 수 있는데 돈을 갖지 못하면 침해 못한다는 말이야. 이 말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 17조 내용은 이제 여기 보면 기초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치적 결합의 목적이 자연권 보존에 있음을 이미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 제3조에서는 모든 주권에 걸리는 본질적 국민에 속한다. 국민 주권의 원리를 선언했다. 그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법의 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며 공권력은 만인에 의해서 행사되며 정부 조직에 관련돼서 권력, 특히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하나 설정됐다. 7조부터 9조까지 비교적 긴 조항에서 법적인 임신보호와 유죄 판결 시까지 무죄를 간주했으며 법은 필요 불가능한 환불만 규정한다는 법 운영과 헌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상과 같이 전문 17조에 되어 있는 인권선언서는 빠진 것도 있고 내용의 배열이나 경중에 차별이 있어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인권선언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스스로 뻗어지게 체험한 앙시안 의진의 모순과 부조리와 타파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인권선언은 1차적으로 앙시안 의진의 사망 증서다. 그러나 인권선언은 이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세계 지향할 이념을 제시했다. 자,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인권선언서 내용이 교과서적인 내용이 좀 빠져 있어. 그래서 좀 약간 설명하면 자, 권리장전과 독립선언서의 누수의 사상이 열어갔다. 구제도의 모순과 부조리를 타파했고 저항권 국민주권을 천명했고 언론, 출판, 신앙의 자유. 근데 결사의 자유가 빠졌다고 했죠. 네, 앞에 두 가지 이유. 길드와 크옥 때문에. 그다음에 법적 평등은 있고 가세구등과 재산권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게 평등에도 법적인 평등, 결과 평등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회 평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누구한테 기회가 똑같이 주는 거지 그 뭐냐면 실질적 경제적인 평등은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서양사 강의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일정한 수준의 재산을 가진 만이 참정권을 갖게 되었다. 소유권 새로운 사회 질서 및 정치체의 토대로 삼음으로써 능력이 소유권이죠. 예. 그래서 부유주의와 우위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뜻이다. 비록 인권선언서에서 자유는 평등과 결합되어 있지만 그건 특권 계급의 타도와 귀족 특권의 폐지를 정당한 것일 뿐 민중을 동거한 자로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따라서 권리와 평등에 권리에 대한 평등에 불과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중산층 부유주의의 자연법 개념이 반영됐고 유상계급의 이익을 반영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과의 보편적 법칙을 정해서 새로운 사회 및 국가 원리를 제시했다는데 요거는 좀 약간 이제 뭐냐면 프랑스의 이제 인권 선서가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을 비교할 때 좀 보편적이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밑에 있거든요. 서양사 강의 내용을 좀 볼게요. 자, 1789년 8월 26일 인권선서, 1792년 헌법, 1793년 헌법, 1794년 헌법이 바로 그것이다. 1792년 헌법은 입헌군주제를 잠깐만. 여기 있네. 그래서 1791년 헌법은 입헌군주제를, 1794년 95년 헌법은 공화제를 설정하는가 하면 보통선거제를 구조한 1793년 헌법과 달리 1792년 95년법은 헌법은 제한선거에 입각한 자유주의자였다. 이건 각각 헌법의 특징인데 이건 나중에 정리하고요.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권선서가 새 헌법을 지향하는 건 뭐냐면 자연권의 어떤 보편적 적용을 통해 새로운 사회 및 국가 원리를 제시했다. 이게 이제 백인이나 흑인 노예를 배제한 이런 미국의 독립선서와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주의할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는 이 자연권을 그대로 인정해 줘. 이건 그냥 선언적인 내용이고 실제로는 계속 차별했죠. 프랑스 대혁명 때 그 여성 인권관들 이제 그 혁명가들을 많이 처형을 시켰어.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게 이제 서강자에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개는 이제 시민적 평등, 제한 선거를 바탕한 뭐고 실질적 평등이 아니었다.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강조하는 게 이제 간용인데 이게 종교의적 시혜가 아닌 타인의 자유와 권리가 간용의 의미가 확립됐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예. 자, 그래서 이제 한편 이제 또 계속 볼게요. 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어, 10, 11번, 12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 12번이에요. 자, 국왕 누이는 이러한 혁명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고 소극적인 저항을 계속했다. 국민위원회에서 혁명을 주도했던 예국파의 분열이 생기고 파리에서는 운명가와 신문 기자들이 민중을 선동하고 전년도에 홍자고 식량이 부족해져 물가가 오르고 실업자들도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묘한 10월 폭동이 났다. 예. 보통 이 서양사 개론의 저자가 지금 돌아가셨죠. 네. 그런데 좀 보수적인 것 같아. 되게 이제 민중들이 일어나면 폭동이라는 말 쓰더라고. 봉기라는 말이 좀 그런데 폭동을 써.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앞에 있었던 이제 프랑스 대혁명은 남자들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들은 여자들이 앞장섰어. 여자들이. 그래서 10월 5일 날 약 6천 명, 그 내지 7천 명을 추정된 서민층 연인들이 빵을 요구하면서 베르샤도를 항쟁하고 이에 2만 명에 달한 국민 방위병가 이 국민방위병들은 이제 뭐냐 민병대 조직을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방위군과 민중들이 그 뒤를 따랐다. 자, 이들의 압력에 못 이겨 루이 16세는 국민의회와 와 더불어 파리에 거처를 옮기지 않았다. 파리에도 궁전이 있어요. 예, 제가 정확한 지금 명칭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하여튼 궁전을 옮겼고 왕과 그 일족을 파리에 데리고 오는 도중에 여인들과 민중은 빵집 주인과 그 마누라의 빵집 아들을 데리고 오는 기라고 외쳤다. 얘는 이제 요거는 이제 루이 16세고 여기서 마누라 마리 앙뚜아네트죠. 이 마리 앙뚜아네트 제가 예전에 설명했어요. 그 당시 그 뭐냐면 원래 영국하고 그다음 아니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거의 200년 동안 그 왕조 대립이 일어났잖아. 예. 근데 이제 새로운 적이 나타났죠. 프로이센이라는 새로운 적이 나타났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외교혁명을 통해서 단합이 되죠. 동맹이 되고 그때 이제 마리아 테레지의 막내딸이 마리아 앙투아네트인데 얘를 이제 그 뭐냐면 일종의 결혼 동맹이죠. 동맹을 굳건히 이제 보냈던 거야. 근데 이제 오랫동안 200년 동안 오스트리아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프랑스인들로 볼 때는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비가 안 보였던 거죠. 프랑스 오스트리아 여자다 보는 거야. 완전히 밑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온갖 이상한 소문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는 좀 약간 억울한 것도 있어요. 목걸이 사건도 자기가 직접 개입해야 되는데 마침 자기가 연결된 것좀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치를 부렸다. 뭐 사치를 부르긴 뭘 사치를 부려. 그 사람이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 뭐 그런 말 있죠. 치즈를 먹으라? 이런 말도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뭐 했다고 하고 뭐 아들하고 근친상간을 했다는 온갖 흑승성적인 그게 뭐냐 만들어내 갖고 완전 죽일 년이 될 뻔했죠. 그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목이 떨어져 나가는데 하여튼 여기 또 할게요. 자, 왕과 귀족들이 파리를 데리고 오는 도중에 여인들과
민중들은 그 빨티주의가 그 마늘 빵집아들 데리고 오는 길이라고 외쳤다.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사진을 좀 보여줄게요.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10월 봉기 때 여성들의 모습이에요. 여성들이 주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야 왕이 앞서는 모습이 여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중심이었고 여성들 중심에서 예 압송을 하는 그 모습도 있었죠. 예. 그래서 그때 인제 파리로 항공했다. 그래서 이 국왕이 파리 시민의 감시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위에는 파리의 보호를 있었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읽어 볼게요. 자, 하여튼 이제 국왕은 파리 시민의 감시하에 그리고 국민회의는 파리 시민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 10월 봉기의 의미죠. 의미, 영향.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예국판의 온건파는 귀족 그 계급과 더불어 결정적 패배가 있고 만 명객 내에 줄을 이었다. 자, 그래서 인제 요 예국파의 온건파라는 건 뭐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긴 하지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이런 사람들과 이런 귀족 계급들이 인제 뭐냐면 그 해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 재산을 몰수해 갖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 좀 그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인제 또 정책이 나오죠. 자, 그래서 1789년 혁명은 일단은 지게 되었으나 혁명의 물결은 인제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인제 뒤에가 이제 국민의 개혁 부분이야.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